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 장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거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위해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슈가 그동안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분석,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일 산업이나 유사한 기업 간 비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수준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상황 변경 등 충격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자산이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재투자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와 남북 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범부처 그리고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한 물적 분할과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 폐지 심사 개선, 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되어 지금은 그 이유를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규제 등을 하나하나 발굴하여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어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앞으로 더 개최하여 자본시장의 체제를 한층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컨텐츠와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문화 컨텐츠와 IT, 플랫폼 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전통 장치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접목되어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되어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끌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 자본시장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물이 빠졌을 때 저수지를 고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꼼꼼히 보완하면 향후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분석과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표 전에 잠시 연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원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분석이고요. 모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격은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통상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나 아니면 주가 장부가 비율을 기준으로 주로 평가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각국의 주요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수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을 합산해가지고 계산한 값들을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하고요. 제가 이 발표를 맡고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표현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찾아봤더니 2000년 10월에 처음 우리나라 언론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몇 개월 전에 외국의 어떤 그 애널리스트께서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2000년에 처음 이 표현이 한국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22살이 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 한국 주식시장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모두들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6가지를 여기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지배 주주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소액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이것이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낮은 수준의 이제 주주 환원입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원을 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 유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두거나 아니면 지배주주가 사적으로 그걸 이용하거나 과잉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남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주 환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회계 불투명성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계 정보를 통해서 산출되는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거래를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초 여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기초 여건이 가격에 반영되지가 않고 디스카운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자체를 이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가격을 평가절하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높은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험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높은 변동성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언급됐던 사안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유효하다는 한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북한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지정학적 요소 위험들이 부각되었을 때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국가 간 그 가치평가 격차 영향을 주는 요인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분석 결과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작정하고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들은 많아요. 근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국내 자료만 가지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국가 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면서 국가 간 비교를 동시에 수행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국내 논문 그게 4편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대부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장국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미국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 시장이 점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이런 것들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론을 하셨고요. 서정원, 심수연의 2007년도에서는 이제 17개국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상위 50개 상장 기업을 가지고 그거랑 유사한 17개국의 그 기업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수익성, 성장성, 가격 위험, 뭐 기업 규모와 같이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 주는 요인들을 통제를 하고 봤더니 한국 상장 기업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더라 이런 걸 확인하셨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지는 않으셨고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기 투자 성향이 높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이런 것 단기 투자 성향으로 인한 그 변동성 증가 그리고 기업 기초 여건이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논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를 이제 확인을 한 논문들이고요. 예, 역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논문은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두크렌 이사코프라는 분들의 논문인데, 이분들은 한국 분들이 아닌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연구하셨어요. 28개국 자료를 보니까 모든 기관, 모든 섹터에서 유의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관찰이 되고, 다만 이제 이 분석 기간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봤을 때는 후반부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벌 기업에서 현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결과들을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문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논문들인데, 글로벌 비교를 한 논문들만 제가 싹 모아봤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이제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일부는 국가 간 차이도 설명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모든 나라에서 관찰해야 된다 이런 보편성을 위주로 이제 검증한 논문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논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기업 지배구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2002년도 라포르타 등의 논문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2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소액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지배주주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더라 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연구들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 온 것도 이 페이퍼, 이 논문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논문들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소유권의 권리,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있는 것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계열사로 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 기업의 가치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뭐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 이후에 논문들도 대체로 굉장히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지는 논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회계 투명성 관련된 논문들도 좀 있습니다. 그 회계 투명성이 높을수록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 또는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IFRS 도입한 이후에 기업 가치들이 높아진다.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이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도입이 되는 거고, 상호 비교 가능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는 것들이 좀 더 제고가 됐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에 관해서도 논문들이 있는데, 배당이 주주 환원이 잘 될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이제 조건들이 다 붙습니다. 외부 주주 보호 수준이 취약할 때, 그러니까 외부 주주 보호가 잘 된다고 하면 사실 기업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외부 주주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배당을 해가지고 기업에 남는 현금으로 이렇게 밖으로 자꾸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이렇게 빼야지만 그 돈이 남용되지 않고 기업의 어떤 경영 효율성 이런 게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도 논문에서는 외부 주주가 초역할 때 역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배당을 평탄화하는 경우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배당 평탄화라는 건 어떤 주주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다. 일정한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업의 영속성도 확보가 되고 기업과 주주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본다면 기업 가치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어떤 정보력과 어떤 영향력, 바게닝 파워 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고 효율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이 클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고 어떤 요인들이 기업 가치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분석한 사례가
특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국한해서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사용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5개국의 32,428개 기업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은 이제 개별 주식 기업 단위로 진행한 건 아니고 이 기업들을 다 합산을 해서 각 국가별로 다 이제 합산한 값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주식회사, 미국 주식회사, 캐나다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모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를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두 가지로 보통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왼쪽이 이제 PBR 주가 장부가 비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고요. 제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아시아 퍼시픽 쪽의 국가들, 그리고 이머징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이제 세계 전체 이렇게 비교 대상을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그림 보시면 한국의 주가 장부가 비율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항상 제일 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차이가 그냥 봐도 굉장히 유의하게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PER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 역시 한국이 이제 굉장히 낮게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이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면 이 비율 자체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밸류에이션이 좋아서 높을 수도 있지만 이익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분석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기초 통계 보여주는 선에서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분석은 모두 주가 장부가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2년부터 2021년 아니면 2020년, 2021년 그 연도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계산한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왼쪽 보시면 뭐 덴마크가 가장 높고요. 뭐 나이지리아, 미국, 뭐 스위스 등등 있고, 한국은 아래에서 5번째로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을 뭐 따로 가장 최근 기간이니까 따로 보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가 수익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하위권 수준의 이제 낮은 평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싱가포르나 지금 영국이 굉장히 높은 2020년, 21년에 높은 값을 가지는 거 이제 이익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섹터별로 보면 이것도 이제 2012년부터 21년까지 평균치를 낸 건데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장 위쪽의 막대가 이제 한국인데, 어떤 업종에서든 한국 그 상장 기업의 주가 장부가 비율이 낮다. 가장 비슷한 게 헬스케어. 의료 업종은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지만 그걸 제외한 업종에서는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섹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있는데 이건 한국 자체가 이 상장 기업 자체가 적어서 이렇게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러니까 저평가가 있는 게 이제 확실한데, 그럼 이제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 요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인으로는 섹터 구성을 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11개 섹터가 있었는데 그 섹터마다 그 가치 평가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평가 수준이 낮은 섹터의 비중이 크거나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제 코리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선진국, 신흥국이나 아시아 퍼시픽하고 좀 이렇게 섹터 구성이 다르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IT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른 헬스케어라든지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도 그렇고요. 작은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 구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이제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시계 보시면 맨 위가 이제 한국의 주가 장부가 비율이고 거기서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뭐 신흥국이면 신흥국, 선진국이면 선진국의 주가 장부가 비율을 이제 빼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요거를 식을 잠깐 이렇게 세워보면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포지션 효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에 비해서 큰가? 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의 비중이 크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섹터의 비중이 작으면 이건 이제 컴포지션 효과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섹터 구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 이제 컴포지션에 의해서 저평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밸류에이션 효과가 됐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나 그거에 의한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컴포지션 효과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IT 섹터가 우리나라가 비중이 큰데 글로벌리 IT 섹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은 높은 섹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섹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컴포지션 효과는 굉장히 플러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효과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지금의 저평가 수준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점점 커집니다. 우리나라가 IT 비중이 계속 커져왔기 때문에 컴포지션 효과는 계속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 IT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IT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다 상쇄해버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른쪽 글이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맨 아래 이제 테크놀로지 IT 섹터의 컴포지션 효과는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이 섹터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IT 섹터의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상쇄해버리는. 그렇지만 네트로 따지면 IT 섹터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섹터라고 나타나게 합니다. 회색 바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섹터 구성으로 봤을 때 섹터 구성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수익성, 뭐 성장성, 위험, 뭐 안전성, 뭐 이런 정도로 보통 이제 회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수익률, ROE 추이 보시면 한국이 역시 제일 아래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더라도 거의 모든 섹터에서 벤치마크에 비해서 낮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테크놀로지 쪽만 좀 높은 편이죠. 예. 신흥국이나 아시아 퍼시픽보다 좀 높고 선진국보다는 낮습니다. 여하간 다른 섹터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이제 보통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죠. 유형자산에 뭐 새로 뭐 구매를 한다거나 내용 연수를 늘리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통 투자를 많이 하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2000년, 2005년 이때 보시면 굉장히 높은 8%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장성이 굉장히 유형자산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투자를 안 하니까 가 되는 거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굉장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와중에 그 유형자산 투자가 굉장히 높은 섹터들이 있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유틸리티, 자본주의 기술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무형자산 비중은 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중요성, 제조업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반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은 그 말뜻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근정적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통상 뭐 지적재산권, 뭐 특허라든지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수합병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영업권, 굿윌, 예, 영업권인가요? 영업권 그리고 개발비, R&D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화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인데
그건 이제 추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역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유형자산 투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 무형자산 비중은 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더라도 뭐 다 마찬가지로 모든 섹터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선진국에 비할 때. 그리고 그다음 이제 주주 환원 비율입니다. 주주 환원 비율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한 규모를 단기 순이익으로 이제 나눈 값이고요. 이제 그 국가의 그 값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굉장히 낮은 주주 환원율이 꾸준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일관되게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2012년부터 21년까지 평균 값을 내 가지고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 정도 그러니까 정도일지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45개국 중에서 이제 최하위로 주주 환원 수준이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주주 환원 성향 같은 거죠. 이제 왼쪽 그림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니까, 이제 오른쪽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총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위스 이런 데는 10% 15% 뭐 그 정도가 돼요. 매년 배당하는 평균이. 근데 한국은 뭐 2%를 좀 넘는 정도. 역시 굉장히 최하위권. 주주 환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이제 두 가지 척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라는 데서 이제 발간하는 자료인데, 그 나라의 법과 제도 규정이 예를 들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지표가 있고, 그 나라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세계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데서 하는 건데, 물어보는 거죠. 너희 나라는 기업 지배 구조가 잘 돼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법제도 규정의 조사를 바탕으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보시면 한국이 2013년도에 이렇게 값이 점프를 하는 거는, 이거는 평가 항목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요. 등수만 보시면 되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이제 36위에서 40위권 언저리 있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는 22위권 언저리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이제 세부 항목이 6개인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제도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설문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업 지배 구조의 평가는 굉장히 순위가 낮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액주주를 보호가 잘 되느냐라는 설문을 기준으로 보면 139개국 중에 100위권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100위권 밖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 ethical behavior, 이것도 한 100위, 90위, 또 하락하는 추세.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되지만 실질로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인으로 이제 회계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은 두 가지 지표를 제가 모아봤는데, 하나는 그 세계 경쟁력 지수에 포함된,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앞서 보신 기업 지배 구조 평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2010년은 95위였는데 최근에는 3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IFRS가 도입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평가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제가 직접 만든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학에서 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그 글로벌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척도를 4가지를 뽑아서 계산을 하고 그걸로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평균을 한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거와 제가 계량적으로 평가한 어떤 지표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2000년대 후반, 2010년도에 굉장히 순위가 좀 상대적으로, 이건 이제 40개국 대상인데 40개국 중에 36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27위까지 중위권까지죠. 회계적으로는 조금 이제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있는,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특성입니다. 투자자 특성은 그 글로벌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OECD에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이제 발간한 자료가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중하위권. 근데 중위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국내 기관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작다. 대부분 외국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거래 회전율입니다. 거래 회전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 아시다시피.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이제 그 푸른색이 하위 25%에서 상위 75% 그 범위거든요. 훨씬 벗어나 있는 굉장히 회전율이 높은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낮고 개인들이 많은데 개인들은 거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 이제 두 가지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인덱스라고 그 칼데라인 이아코비엘로라는 이 교수님이 그 논문을 쓰시고 그 논문의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려놓으신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아무래도 이제 지교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대립이 불거졌을 때는 득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평시에 좀 내려갔다가 하지만 항상 이제 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다른 기관입니다. 글로벌 피스 인덱스라는 건데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라는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밀리타리제이션, 그러니까 무장화 정도, 그리고 온고인 컨플릭트,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 있는가에 관한.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 25% 수준의 지정학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요인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평가가 좋지 않고 회계 투명성이 좋지 않고 굉장히 기초 여건을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기대어 투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크고 수익성이 낮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기업 가치 평가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부터 방법론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회귀 모형 식을 하나 설정을 해요. 종속 변수가 주가 장부가 비율이고요. 설명 변수로 한국 더미 변수, 한국이면 1, 한국이 아니면 0을 갖는 그런 변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라는 요인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인 변수가 주가 장부가 비율을 설명할 수가 있으면 요인 변수의 개수 베타 x라고 하는 게 유의하게 잡히겠죠. 근데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베타 x가 0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게 나타날 거고 대신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타 k라는 게 유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맨 왼쪽 그림의 설명 요인 x1 같은 경우는 주가 장부가 비율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 x1의 개수, 베타 x1이라는 것은 0이라는 값으로 추정이 되고 베타 k, 코리아 디스카운트 값은 마이너스 0.52라는 값이 추정이 돼요. 가운데 요인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장부가 비율과 관계가 있어요. x2가 커지면 주가 장부가 비율도 커지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 빨간 점들이 이제 한국 점들인데 그 다른 나라들과에서의 나타나는 관계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러니까 선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편이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주가 장부가 비율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의 표변들을 한 줄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변수의 개수 베타 k는 0으로 추정이 되고 이 요인의 개수는 0.5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x3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우선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기간을 두 개로 나눠서 했어요. 요거는 재무적 특성, 수익성이나 성장성 같은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냐 요걸 보기 위한 결과고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표본, 이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표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은 기업 특성 변수, 재무적 특성, 뭐 수익성이라는 것들 변수를 다 제거하고 거시경제 변수만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보시면 한국 더미의 개수가 0.60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된 식을 기준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그 주가 장부가 비율을 계산하려면 변동성, 뭐 1인당 GDP 이런 값들을 집어넣고 한국은 마이너스 0.6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재무적 특성 변수를 집어넣으면 한국 더미가 줄어듭니다. 0.6에서 0.4로. 그러니까 0.2만큼은 이 재무적 특성이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성이 낮고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통제를 해주면 그의 영향을 제거를 해버리면
설명을 추가로 해야 될 거는 0.4밖에 남지 않는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본적 지출의 계수가 굉장히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주가 장부가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이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같은 방법입니다. 재무적 특성 변수를 제거하고 분석을 하면 한국 더미가 마이너스 0.75, 그러니까 0.75를 빼줘야 되는 거죠. 주가 장부가 비율을 다른 나라가 1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0.25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재무적 특성 변수를 포함을 시키면 0.33까지 마이너스 0.33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0.4만큼은 재무적 특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2012년 이전 기간에 이후에 재무적 특성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형자산 투자가 줄고 무형자산 늘지 않고 수익성이 낮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던 거고 그게 마이너스 0.4만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2012년 이후에는 무형자산,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의 영향은 사라진 대신 무형자산의 개수가 굉장히 유의하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는 무형자산이 많은 국가일수록 주가 장부가 비율이 높게 평가가 된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적 특성 변수를 집어넣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변수, 뭐 이제 기타 배당 이런 변수도 이제 추가로 집어넣으면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 제도 기반을 기준으로 한 지배 구조 점수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면 그 요인은 개수가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법 제도 기반 관점에서 지배 구조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주가 장부가 비율이 높다. 그러한 국가는. 하지만 한국 더미는 여전히 마이너스 0.34.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설문 기반 척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인 변수 굉장히 유의하고 한국 더미의 유의성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설문 기반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지배 구조가 낮다고 평가되는 국가일수록 주가 장부가 비율이 낮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설문 평가 기준으로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한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주주 환원입니다.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자본으로 나눈가 그리고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가 두 개 다 모두에서 요인 분수는 굉장히 유의하고 한국 더미는 유의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국가일수록 주가 장부가 비율이 높다. 네. 그걸 통제했을 때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제거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현금 배당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회계 투명성은 요인 변수는 굉장히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치평가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더미 변수는 여전히 유의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순위 변수로 한 건데 순위 변수는 이제 값 자체가 클수록 그러니까 1등이 가장 좋은 거고 40등이 가장 나쁜 거기 때문에 이 개수가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죠.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들과 앞서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논문들의 결과가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하고 배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특성도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 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한국 더미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해외 기관 투자보다 국내 기관 투자자 비중이 그 국가의 가치 평가 수준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거래 회전율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고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가치 평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로는 분석은 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인데요. 지정학적 유의는 그 요인 변수 자체가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것은 그 기업 가치 평가 수준의 국가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설명력이 가장 높은가? 이 설명력이라는 것은 그 주가 장부가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확인된 요인들을 모두 같이 포함하여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고 이 모형 전체의 설명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비중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전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43%가 주주 환원,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가 그 기업 가치 평가 수준의 국가별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적 특성,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기업 지배 구조, 그 중에서도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평가, 요것이 14% 정도, 그리고 거시경제가 6%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요인별 상관계수를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계량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있더라도 다른 요인이 더 설명을 잘하는 요인이면 이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흡수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되려면 수익성이 높아져야 되고요. 근데 주주 환원은 보시면 C, D, E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기관 투자자 비중. 그러니까 기관 투자량이 높은 국가가 회계 투명성도 높고 주주 환원도 잘 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어떤 요인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수익성이라고 해요. 수익성이 있어야지 배당을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배당할 수가 있으면 그 진짜로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주주들이 그걸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느냐, 그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또 투자자 주체는 기관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조금 촉박하거든요. 한국 상장 기업은 외국 상장 기업에 비해 주가 장부가 비율이 현저히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수준이 한국 상장 기업의 PBR은 선진국의 절반, 신흥국의 60%,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 요인은 복합적이다. 첫 번째로는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 그리고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취약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기업 회계 투명성 부족과 낮은 기관 투자 부장도 이 국가 간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따로 떼어내서 볼 수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영향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최초로 언급된 시점 2000년부터 계속 기적돼 왔던 사안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접근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와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세션의 패널 토론 사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님, 금융투자협회 이청아 전무님, 삼프로TV 김동환 대표님, 미래셋증권 서철수 리서치센터장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성현 전무님, 골드만삭스 최재준 전무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 정책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안수영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세션 자장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연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본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 주제 발표에서 다루어지듯이 일반 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또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국가 간 서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우위를 다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이건 너무 좀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상장 기업의 그 가치 평가를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아까 주제 발표에서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보다 정치한 원인 분석과 좀 더 촘촘한 종합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현안을 갖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최고 전문가분들, 제가 최근에 참석한 세미나 중에서 정말 최강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프로그램 일정에 따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 한 50분 정도 맥시멈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 최고 전문가분들 7분 자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한 분당 한 7분 정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로는 정말 공정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책 당국으로서 나중에 정책을 또 만들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송하지만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 정책관님은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패널 토론자분들의 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3프로TV 김동환 대표님, 네,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잠깐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구하신 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하시는 분들 사이에 제가 껴서 그것도 처음으로 토론자로 나서게 돼서 부담도 좀 있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격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제자가 워낙 이제 발제하시는 분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단에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죠. 여러 가지 이제 통계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실제적인 투자의 엑스큐션 단에서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고양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30년 전에 이 투자를 시작하고 또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어레인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성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3, 4년 동안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방과 또 해외 투자에 대한 오히려 지금은 자본의 역류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전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만 투자하는 그런 제도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진 시장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통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이렇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발현은 이제 선진국 시장화 돼가고 있는 투자자들과 그렇지 못한 머물러 있는 기업의 가버넌스라든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격도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기업도 그만큼 선진화되고 기업,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단위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 시장화되고 있다면 아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합리성은 굉장히 고양이 되고 있는데 기업의 가버넌스를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매니지먼트의 일반적인 일들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거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금리의 상승 추세는 그 경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길지 않은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하더라도 저성장이라는 거는 뭐 분명한, 그죠? 굉장히 오래된 경향성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 저성장 국면에서의 주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 이제 고성장 국면에서는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주주 환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 합리적인 결정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고 한국은 그 저성장 경향성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 내부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언젠가는 내가 고성장을 이루는 자원으로 써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크게 저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성장 국면으로의 전환과 기업가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생각에 변화하지 않은 부분의 이격도가 지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가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야, 이게 그 상속 증여세라든지 이 지분에 대한 상속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 최근에도 뭐 뉴스가 보도됩니다만은 이제 뭐 최대 65%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격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합리성을 띄어가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어딜 가냐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에 투자하고 현대차보다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물며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 공적 연기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에서 한국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떤 현상, 특히 미국 쪽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현상과 함께 자본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한국의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손상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그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 같은 것들을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입법 절차들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라든지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리셔서 그런 부분을 좀 시급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되면 어느 순간에는 기업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뭐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고성장 정책의 환경하에서 익숙했던 행동을 빨리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정책 당국도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를 맡고 있는 서철수입니다. 서 씨가 이제 두 번째 발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김 씨 분도 많이 계시고 박 씨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산업 포트폴리오도 좋고 글로벌 탑티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제대로 된 대접을,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겠고요.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 가게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가게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으로, 또 노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한 단계 더 우리의 국부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냐, 올라가면서.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계기로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워낙 이론적으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현업 관점에서 간단하게,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넌스 말씀 많이 주셨는데 맞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 ESG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G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새는 ESG 관점에서의 투자가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이나 지배구조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런 주주 중심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정착이 안 된 측면도 있지 않냐. 그건 뭐 역사적 철학적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일례로 이런 거죠. 월가에서 저희 이제 리서치니까요. 월가에서 나오는 어떤 분석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을 볼 때 EPS 측면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OP 영업이익 관점으로 많이 보죠. 약간의 그 퍼스펙티브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올 것이냐, 투자자 중심으로 올 것이냐. 뭐 하나 일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앵글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저 물적 분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더블 리스팅 문제도 있겠고요. 사실 뭐 아시아권 예를 들면 TSMC만 하더라도 그 밑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지만 TSMC만 상장합니다. 등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지, 물론 뭐 사연이 있습니다. 뭐 텍스 문제도 있겠고 가야 될 길이 좀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글로벌 시야를 갖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좀 눈을 뜨게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 체질도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뭐 대외의존도 뭐 경기 사이클이 민감하고, 근데 이제 아까 이 어닝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이익을 실적을 예측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이익 예측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마 이 글로벌 바닥에서 조금 노트리어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구조가 세일즈도 그렇고 글로벌 많이 판매하니까 또 들어오는 코스트도 그렇고 둘 다 대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분자인 실적과 분모인 할인율로 되는데 이 실적 예측도 어렵고 분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율도 점점 많이 이제 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좀 어려움이 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분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위험도 사실은 뭐 캡처가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북한도 있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국이 뭐 그런 데 대한 부담도 바로바로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아직 한국 시장이 자본 시장이 MSCI가 예를 들면 그런 글로벌 기준 놓고 봤을 때는 EM이 편입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DM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그쪽을 따르는 자금의 규모도 훨씬 크고 안정적입니다. 근데 EM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EM 시장에 기대되고 있는 높은 성장성을 우리가 지금 인정받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MSCI 포워드 EPS 기준이 22배가 넘어갑니다. 뭐 태국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조금 어정쩡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도 DM으로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수급 관점은 우리가 EM에 있지만 나름 유동성은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간혹가다 시장 나쁠 때 프락시메도로 들어올 때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빨리 가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우리 패널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우리 그 금융투자 산업을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 금융투자 산업도 역할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나 환율이나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보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끼리 경쟁해서 나온 아웃풋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금융투자업이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서 잘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뭐 지금 실물 경제 대비해서 뭐 변동성도 크고 저평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면 글로벌 로드쇼도 나가고 뭐 출장도 가서 세미나도 하고 한국 세일즈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글로벌 투자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로컬 마인드로 가가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 스탠다드 갖고 있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금융투자 산업도 글로벌 수준으로 빨리 올라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나라의 성장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분업화 전문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 두 번째는 뭐 서로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 대비 자본의 집중, 집약을 얼마나 잘하는가, 배분하는가. 근데 1번이나 2번 단계로는 한계가 있죠. 3번으로는 결국에는 창조의 혁신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미국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그런 성장이죠. 지금 많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글로 가려면 금융산업, 특히 모험자본 이런 투자 금융 쪽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됩니다.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또 김동환 소장님께서 또 이제 금융의 리테일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한 3%가 워낙 큰 일을 해주고 계시고 또 저희도 저희 증권회사도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끝으로 그 금융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이제 ESG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ESG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정말로 좋은 대의 명분을 금융 산업이 쥐고 그거를 기반으로 산업을 리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융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러이러하고 요새 ESG 관점이 이러이러하니 산업도 그런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도 있고 그게 ESG 인테그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리서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우리 금융투자 산업이 더 성숙해져야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평가해 놓은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을 종합적으로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할 것을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본시장에서 우리 금융투자 산업이 좀 더 글로벌 마인드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이창화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느니,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느냐를 좀 증명을 해주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 아주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조사를 해주셔서 이제 김준석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뭐 산업 시장 구조 측면도 좀 생각한 게 있었지만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서요. 좀 다른 약간 좀 부언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지배 구조를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지배 구조는 앞에 패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건 뭐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측면으로만 단순히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게 외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대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배경이 뭔지 좀 더 좀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증여세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뭐 예를 들어 상속을 하려고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비율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기업 가치에 관심이 없죠. 가치를 떨어뜨려야 오히려 증여에 유리한 측면,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우린 배당이 금소득 종합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뭐 배당 받으면 한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굳이 그럼 대주주가 배당이 뭐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세금 문제든 기타 다른 문제들과 같이 좀 엮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지배구조 문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 측면에서 이제 원인을 좀 보면은 이제 개인 거래 비중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됐고, 앞에 이제 패널 분도 말씀하시고 발제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개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저런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접 거래 비중이 높다라는 문제로 좀 봐야 되는 거지, 개인 비중 자체가 높은 게 아니고 직접 거래 비중이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게 개인 거래 비중이 현재 73%입니다. 2015년도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67.6%입니다. 5.4%포인트가 높아졌지만은 단순히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뒤집어 보면은 비중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기관 비중이 줄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2015년도에 외국인 같은 경우 17.8%인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15.3%입니다. 포인트로는 2.5포인트지만은 비율로는 14%가 비중이 감소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14.6%에서 2021년도에 11.7%. 이것도 비율로는 20%가 감소를 한 수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은 우리 배당이나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사실 배당이나 지배구조보다는 그 자본 차익에 더 관심이 많은 투자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배당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외국인 기관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 원인을 좀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아까 거래 비중을 말씀드렸고요. 보유 비중도 지금 심각하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때 제 2004, 5년 정도에는 외국인이 최대 한 44% 정도였는데요. 지금 27%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좀 낮아진 상황이고, 이건 단순 환율 문제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ETF 설정 지수 이제 추세를 좀 봤었는데요. 이게 2020년 이후로 이 ETF 설정액이 늘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패시브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금 유출은 물론 패시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액티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문제를 알았으면은 뭐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나 이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자본시장 측면에서 뭐 간단히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일단 뭐 합리적 투자자 늘어난 것도 좋지만은 저희는 이제 기관 비중이 늘어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 시세 차익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장치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도는 이미 이제 마련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럼 ISA 이런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쪽 부분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을 좀 좀 전환을 하게 해서
투자를 좀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이분들이 사실 이제 연금은 IS에 들어가면 이게 다 이제 기관 자금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기관은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 비중도 좀 높여야 되는데 뭐 일단 뭐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자 그런다면은 뭐 오후에 뭐 과제도 있습니다. 과제에서도 얼핏 봤지만은 이제 규제 예측 가능성과 뭐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외국인 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촉진 관련해서는 이제 배당은 사실 이제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 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은 사실 미래의 기대이기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현금 유보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치 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이런 경우도 현금 유보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통적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배당을 더 유인해야 배당을 통한 투자를 촉진해야 되는 이런 방향이 좀 맞다 생각을 하고요. 산업 기업에 대해서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산업의 특성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배당 정책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런 배당 정책이 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방향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투자하는 배당받는 투자자 측면에서 보자 그런다면은 투자자가 지금 배당 소율 그러니까 배당 세율이 이제 15.4%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은 뭐 최대 45%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자 소득세하고 좀 분리해서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리려면은 이제 저율 분리과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법대 정준혁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인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M&A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이 M&A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M&A 관련된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M&A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요. 오히려 뭐 M&A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싼 마켓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국제적인 사모 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데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딜이 이제 투심이나 이런 데 올라올 때 보면은 한국 기업이 상당히 좀 가치가 높다 이런 오히려 평가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도 이제 그런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A 시장은 상당히 뭐 저평가됐다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데 주식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M&A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잘 아시는 것처럼 M&A 시장에서는 경영권이 수반이 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경영권이 수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액주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시가총액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지배권의 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전체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결론을 뭐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보더라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심지어 뭐 200% 뭐 이런 경우 이런 딜들도 심심찮게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지배권의 가치가 이제 유독 높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서 뭐 예를 들면 원화 변동성이라든지 뭐 지정학적 위험 이런 거는 사실은 M&A나 주식시장이나 똑같습니다.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원화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뭐 아주 쉽게 도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지배주주가 없는 주식 소유 구조가 분산된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금융지주 회사들 몇 개, 그 다음에 과거 공기업이었던 뭐 KT라든지 포스코,
뭐 KTNG 이런 기업들 뭐 거의 10개 안쪽밖에 없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이제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다 지배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배주가 있는 게 나쁜 거냐? 그거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주가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만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태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 보면은 지배주가 있는 나라들 아주 많고요. 뭐 독일도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배주가 없는 그런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금융지주사라든지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배주가 있는 회사보다 더 고평가를 받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가 있는 게 꼭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제 소유 구조하에서 나름 이제 최적화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이제 그 발표자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지배주가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지만 더 높은 거는 지배권 사적 이익이 잘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상당히 타당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제도는 이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중삼중의 장치들을 두고 있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97년, 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지금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뭐 상법, 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뭐 법인세법, 상증세법 개정된 것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이중상중의 장치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당국에서도 M&A에서의 그런 뭐 의무공개 매수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관련된 대책을 내신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높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제도 면에서의 점수는 뭐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설문조사 쪽에서는 상당히 낮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법제도적으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 분석이 이렇다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역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 소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이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컨트롤하기 위한 법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낮게 나올까? 왜 시장의 인식은 이럴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법원에서 실제 집행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소송이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뭐 1년에 1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장회사로 따지면은 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이 되는 사례가 참 적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일감 몰아주기가 됐든 뭐 사업기회 유용이 됐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배권의 사적 이익 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도 규율하고요, 자본시장법도 규율하고, 공정거래법도 규율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상증세법 다 뭐 거의 한 3중, 4중의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뭐 조금 거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더 열심히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한 이런 사적인 소송이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은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만 잘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주로 이제 그 연구하는 게 이제 회사법 쪽인데, 이른바 이제 회사법의 공적 집행이다. 회사법을 이제 사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적으로 집행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상당히 특이한 그런 양상이어서 아무래도 뭐 대표소송 이야기를 조금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다른 패널들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거는 사실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해서 나비 효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당 쪽이 이제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게 되면은 차익 실현 쪽으로 당연히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차익 실현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투자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미공개 정보 같은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호재가 생기면은 확 주식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당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적어도 주식은 뭐 1년 동안 보유해야지 배당을 받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배당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효과, 배당 성향이 낮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또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역시 정책 당국에서 또 미공개 중요 정보 관련된 뭐 강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대책들을 법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와 함께 배당 성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을 좀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약간 저는 출발점은 M&A 시장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는데 주식시장은 왜 저평가되어 있을까? 예,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표소송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배당 관련된 인센티브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에서 봤을 때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보여지는 거는 약간 제도적인 노력은 상당히 뭐 다른 나라에 뒤처지진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주의 목소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대표소송 관련해서는 한국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배당 문제는 또 공통적으로 다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장회사 쪽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최성현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 마스크를 또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장회사 협의회 최성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기업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여러 번 뭐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지금 뭐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문제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도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대대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개정이 됐고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중 대표 소송 아까 주주 대표 소송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중 대표 소송이 굉장히 도입이 돼서 굉장히 좀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의무화 한 명 이상 의무화 지금 됐고요. 그다음에 상장 기업의 주주는 지금 그 소수주권 행사를 좀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소액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듯이 지배 구조에는 뭐 정답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도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또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는 명목으로 수많은 규제들이 계속 앞다투어서 도입이 되어 왔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됐고 이게 부작용이 많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도 반대로 또 기업을 또 대주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영권 보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도입되고 운영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 또 기업이 안정되게 경영이 돼야 어차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패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주주가 지나치게 이렇게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또 방어적으로 경영 의사 결정한다. 그 원인이 지나친 상속세제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OECD 평균이 14.5%인데 저희는 최대 주주한테 받으면은 그 할증률까지 포함해서 60%입니다. 이런 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게 기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제도는 다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런 지배주주, 대주주한테 이렇게 불리한 적용을 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는 요인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이 되면은 뭔가 그 대주주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또 회사를 넘겨야 되고 또 매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경영이 불안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배당인의 문제, 아까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 그 작년 평균으로 배당성이 35%인데도 최저라는 거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기업들은 계속 지금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판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면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 징벌적인 그런 상속세제가 기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금 조달 수단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핵심 사업을 지금 분할하면서 지금 일반 주주 권리를 모를 제도로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왜 이렇게 물적 분할을 지금 하고 또 이 물적 분할된 그 신설 그 회사를 상장시키느냐, 이것은 대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을 안 주면서 대규모 작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대주주가 그러면 지분 가치가 변동되는 걸 무서워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 같이 경영권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등 의결권, 신주인수 선택권, 황금주 이런 일련의 그런 경영권 보호 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위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자금, 새로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자금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적 분할 외에 물론 이제 개선 방안이 나하고 보완이 됐습니다만 이런 물적 분할 외에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 이런 것이 좀 더 마련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트래킹 스탁 이런 것을 지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트래킹 스탁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LG 화학이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요. LG 엔솔 분할을 하신 대신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액주주 권리 보호도 되면서 또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대표 소송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다중대표 소송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대표 소송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는 점도 한번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된다, 이런 것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료 주식 도입할 때 트래킹 스탁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는 학계에서는 해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다양화를 위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골드만삭스 최재준 전무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삭스 서울의 최재준입니다. 먼저 김준석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연구자료 잘 보았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아주 비슷한 어프로치로 한국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리서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보고 있는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도 그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는 거의 40% 가까이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신흥국가랑 비교했을 때도 약 20% 가까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서 비슷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좀 경제적인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좀 다른 요인인데, 첫 번째로는 저희는 그 주당 수익 성장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그 국가 경쟁력 또는 기업 경쟁력이 조금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 수익의 그 수익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다른 그 기업의 구조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도드러지게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영향을 꾸준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기업의 주당 수익 성장률, 그 EPS의 그로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이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의 어떤 섹터의 특성상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었던 철강이나 조선, 또 건설, 또 지금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인더스트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꼭 나쁘다는 그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떤 인더스트리 익스포저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에 반영을 주고 그 주가 변동성에 또는 그 그로스의 이 성장률 변동성이 투자자로 하여금 이 주식을 조금 디스카운트에 보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또 이렇게 나쁜 부분만 있다고 생각드는 게 아닌 게, 실제로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계속 이제 다양화되면서 그래주얼리 이제 4차 산업, 다른 산업으로 이제 이 저희의 비즈니스 섹터가 이제 확장되면서 그 통계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이런 이 주가 변동성의 이 치우침 또는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한 민감성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걸 보고 있고, 이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른 나라 차원에서 다른 인더스트리를 확장함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던 이 경기 민감성에서 야기되는 이 주가 변동성에 대한 폭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해외 투자자의 눈에서 보면은 이 지배 구조라는 게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고 이게 지배 주주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잘 표현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해외 투자자의 눈에서 봤을 때 어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본인의 의견이 좀 반영이 좀 덜 된다든가 정보 액세스가 좀 덜 된다든가 해서 그게 꼭 그 어떤 소수의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을 미리 알아서 그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 개별 해외 투자자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본인들의 액션을 취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상당히 좀 그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정보라는 게 그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그 정보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개선 방향이라고 하면 그 말씀드렸듯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한국이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굉장히 건설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그 경제적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늘어나는 것도 일단 하나가 어떤 솔루션이 되지만 조금 롱샷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그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 현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해야지 해외 투자자가 좀 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국 주식을 더 살 수 있냐에 대한 아주 그 단순한 단기 솔루션으로 보면은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당연히 제고가 돼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디스클로저나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액티브하게 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그 미래셋의 그 서철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템 중에서 이제 MSCI 관련된 게 있는데요. 선진국 지수 편입이 있는데 사실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실제적으로 그 수급상 굉장히 단기적인 호재가 됩니다. 사실 그 지수 편입 자체로 저희가 봤을 때는 50조 이상의 넷 플로우가 생기고 그것들이 대부분 다 벤치마크 인베스터들이 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풀이 늘어나는 아주 단기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작년에 그 MSCI가 발표한 그 마켓 액세시빌리티 리뷰 자료를 보시면 거기 그 아이템 어세스먼트 아이템이 딱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 사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Equal Right to Foreign Investor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서 어떤 그 정보를 취합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정보가 충분히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디스클로저 부분이고 이제 정책의 일관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모호해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저희가 그 당장 액션 아이템으로 이제 만들어서 조금 이제 반영을 하게 된다면 그 한국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주 그 뭐랄까 그 이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인 투자자나 또 국내 합리적인 투자자들을 좀 더 우리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셰어홀더들의 인게이지먼트 내지는 또 셰어홀더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나 기회가 좀 적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수 국장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논의 주제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기업 가치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잘 받았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주가 지수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높겠죠. 오늘 김 박사님 발표자에 보면 이제 지정학적 요인,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얘기했던 지정학적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대만도 그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데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PBR이 절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 시장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자산시장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게 우리 가계자산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뭐 집을 갖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또 어떤 위험 선호가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또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들 많이 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의 어떤 선호 이런 부분들 쪽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열심히 기업들을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회계 투명성 부분 같은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진전이 된 부분이라 이런 이슈도 약간은 좀 제껴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지정학적 요인이나 회계 투명성, 그리고 또 매크로적인 부분은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그런 이슈고요. 또 산업구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수출 중심의 그런 대기업들 많은 산업구조가 뭐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거를 뭐 바꿔나가자라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잠재 성장률 제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우리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 지금 저성장 국면이라고 치유해 버릴 게 아니라 우리 기업 하나하나의 그런 포텐셜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충분히 그로스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시각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저성장 쪽을 너무 어떤 기분으로 놓기보다는 성장 노력하는 부분은 산업 정책이나 여러 거시 정책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언더스탠딩이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 투자자나 주주 관점에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앵글을 보면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 내지 투자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배주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을 수 있죠. 기관 투자자 내에는 이제 국내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기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 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축에서의 그런 당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한번 세 가지 파트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주주 관련된 부분 제일 이게 많이 나오는데, 지배주주가 뭐 이제 우리도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성장한 지가 그렇게 압축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운더들하고 그 일가들 지배주주들이 기업을 일구고 그게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일반 주주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상장을 했으면 일반 주주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지배주주들이 상장의 과실,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뭐 그런 평판이 높아지든가 이런 것들은 얻었지만 일반 주주한테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물적 분할 자회상장 이슈나 또 뭐 경영진들이나 뭐 스톡옵션 받은 분들이 일부의 지분을 대량 매도해서 시장에 쇼크를 준다거나 또 아까 정준혁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 주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주고 정부로 하여금 무슨 제도를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제도적인 노력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문제들을 꼭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정답이냐. 사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주주 간에 서로 배려를 하고 그런 행태나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굳이 이런 걸 다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도 굴러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인센티브를 주거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는 좀 하책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제도 갖고도 안 되면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예 사실 소송 영리식으로 주주 대패 소송이나 뭐 집단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제도나 소송 쪽으로 가는 거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느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할지는 다 뭐 상호작용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지배주도 있지만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주의 이해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우리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배당을 적게 하게 되면 사실 회사에 아이들 머니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ROE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아이들 머니 갖고 관계사를 뭐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전 가격을 좀 낮게 또는 높게 해가지고 그런 사익을 편취하는 그런 이슈까지도 있는데, 어떤 이런 지배주주 쪽 이슈들은 아마 오후에 세션 2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기업 우리 지배 구조가 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교정을 하려면 기관 투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한 압력을 넣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일부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주요 의사결정 과정, 특히 뭐 배당 정책 이런 거를 다룰 때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관한테, 이런 잘하는 기관한테 맡겨두고 간접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 국내 기관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사실 투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꼭 한국 시장만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게 한국 시장이 투자하기 불편하고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시장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옮겨가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도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제도나 규제도 국제적 정합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은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았던 건 아닌데 조금 더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부위원장 인사 말씀에도 있다시피 그런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라든지 뭐 배당 절차라든지 영문 공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골드만삭스에 지적해 주는 것처럼 이퀄라이트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오늘 세션 3에서 주로 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배당 관련해서 하나 딜레마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쪽에 보면 금융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건전성 차원에서 배당을 굉장히 좀 더 하지 말고 내부 요구를 하라라는
파트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자본 적정성이 높아지고 위기 대응 능력은 좋아지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반대편에서 떨어지는 그런 또 우리 정책을 하다 보면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도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다수의 개인이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서 국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기업과 이해관계가 온라인이 딱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들이 단기 투자 성향이 높다는 부분 이렇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이제 투기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거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을 높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 좀 안 좋은 요인으로 하게 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우리가 투기 성향이 높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과연 제대로 돼 있나. 기관 투자자한테 맡기는 돈이 뭐 수수료가 아깝게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관들이 그런 일반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얻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의 좀 좋은 모습이라는 게 국내외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메인 투자자가 돼서 장기 안정적인 투자처로 이렇게 자율매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만 정도의 PBR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우상향으로 쭉 나갈 수 있지 않나. 거기에 이제 이런 외국 아까 말씀하신 MSCI 선진지수 편입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 몇 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낸다고 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쭉 자본시장을 바치고 있으면 또 개인들도 주로 국내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도 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주식시장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이게 주로 매크로 변수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닝에 따라서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여가는 그런 앞으로의 시장을 그려보고요. 이번에 릴레이 세미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 당국자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향후 준비할지를 듣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기업의 성장 지원과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을 투자자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조금 지체됐습니다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를 고려해서 질문을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준석 선임연구위원님 짧게 한번 종합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론자 분들께서 많은 거의 다룰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총론적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매우 유익한 발제와 생산적인 논의로 굉장히 첫 번째 세션이 풍부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2세션, 3세션 그리고 앞으로 릴레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안소영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세미나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음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종료 시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